각 발제자분들의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토론회 속에서 이 발제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제라는 건 결국 토론을 할 수 있게 어떠한 입장들을 제안을 한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러한 표현에 못 미치게 사실 자기 입장, 완결된 자기 입장을 그냥 이렇게 발표하는 그러한 좀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거창하게 토론 지지서라고 작성을 해서 각 발제자분들한테 질문을 좀 던지고자 하고, 1차 먼저 발제하신 이제 세계 경제 전망을 가진 신재기 문제는 사실 2024년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선진국 자체는 실제로는 성장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는 반면에 중국, 인도, 사우디는 어쨌든 그 해당 지역에서 그 평균보다는 고도 성장기만큼의 어떤 성장률을 회복하지 못하지만 사실 어쨌든 세계 평균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기 경제가 이러한 세계 경제 현상들에 대한 원인으로서 국제 독점 자본주의가 붕괴를 했다. 말하자면 국제 독점 자본주의를 끌고 오던 선진국 세력의 제 세력 자체가 바로 그 기본적인 어떤 축적 양식에서의 붕괴함께 정체를 맞이했고, 나머지 이제 개도국 또는 고도 성장기만큼 아니지만 성장을 이끌고 있는 중진국들이 뭔가 앞으로 새로운 어떤 자본주의 체제, 세계적인 자본주의 체제 질서를 끌고 갈 수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국제 독점 자본의 시대의 단계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신자율주의자를 비판하고 또 신자율주의론 자체를 주장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1980년대 대처리즘, 레이건 노믹스 시절부터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있을 때, 2011년쯤이죠. 월가를 점령하라는 대표적인 반세계화 운동, 탈세계화 운동, 이런 운동까지 이게 세계 자본주의 축소 양식의 지배적 흐름을 국제 독점 자본주의 단계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실 대체적으로 이러한 용어 자체가 정치 표현에 더 가깝지만 좌파들이 주장하는, 신재기 경제가 주장하는 국제 독점주의 단계라는 것과 좌파들이 주장하는 신자유주의는 일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면, 그럼 신재기 경제의 이 단계 설정은 신자유주의론자들의 주장과 어떠한 점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또 이러한 단계 설정을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했을 때 혁명주의자들한테 어떤 정책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지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할게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과거 30여 년 금융자본의 지배가 확연해지는 시대였음은 분명합니다. 신재경제 발제에서도 많이 중요하게 얘기되는 통화 문제라든지, 기축통화의 문제라든지, 그럴 동안 미국에 있었던 패권 지배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실히 분명히 보이는데, 사실 우리가 짧게는 1990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우리는 IMF가 문제죠. 2007년,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에서 즉시 국제적인 어떤 금융자본이 일으키는 폐해, 그 위험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들을 해왔고, 미국 자체가 금융자본의 정책 대비 노골적인 국가이죠. 로비도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거고, 한번 선거 때마다 막대한 돈, 월스트리트의 막대한 돈들이 각 후보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경제적 그 시스템 자체가 집회가능관을 가진 연방준비제도의 특성을 공유한다면 국가이익이 곧 금융자본의 이익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은 약간은 음모론적인 그림자는 문제는 사실 한편에서 기생하고 있지만,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하는 거는 어쨌든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금융자본의 이해가 관철되는 국가적 구조가 있다 한들, 국가로서의 자기유지를 위해서는 국민의 다수를 부양해야 하면 끊임없이 어쨌든 기술 생산력의 발전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럼 이러한 어떤 국가의 성격 자체는 민주주의 시대에 있어서 국가의 어떤 정치적 성격 자체는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 자본은 국적이 없고 본질적으로 이 자유주의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의 혼란과
그것은 하나의 표현, 제국주의 간에서의 새로운 전쟁의 시기로 표현 또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국가와 생산 양식의 모습으로부터 경제정관을 설명할 때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좀 더 유용하고 적절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간 신세계 경제는 어쨌든 포스트 자본주의 전망으로 2024년 세계 경제는 전망에서 보이는 중진국의 약진, 미국의 경제 평가는 약화되는 경향, 또 지역 블록과 경제가 변경을 줘서 소수 선진국, 미국의 패권에 대한 중진국 위주의 민족 세계 질서를 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를 의미하는지 이해하기가 실제 힘듭니다. 평화 공존이든 끊임없이 이야기되던 자본주의 체제에 있어서의 일시적 세계 자본주의 일시적 평화 휴지기는 역시 잠깐뿐인 거고 계속 불안정과 동요 속에서 흘러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러한 민족 세계 질서의 구축과 자본주의 체제 전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자본주의 일반적 발전 경향이 독점 자본주의로 성장 전환한다는 것을 성장 전환한다는 것의 의미를 감안한다면 민족 세계 질서의 가능성 또한 일시적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과 제 의견을 같이 넣어서 좀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에 대해서 신재기를 조직해서 답변 시간을 좀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을 하고 그냥요? 너무 길다 보니까 또 그 세계 정세 관련해서 세계 정치 질서의 변화는 사실 눈으로 띌 만큼의 누구나 다 지금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이러한 변화의 근본 요인을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각 정치 세력의 입장 차이도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위주한 정치 경제 패권에서의 변화를 중심적으로 보는 입장, 이런 건 바로 민족 국가적 입장 또는 국가 간 정치의 충돌, 지역 패권의 충돌을 중심적으로 보는 입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와 달리 세계 자본주의 체계의 단계적 세대 또는 내재적 한계에 따른 말기적 현상, 즉 생산량 시장의 구조적 변화 또는 계급 투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앞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팀장님께서 김정희 동지의 세계 정세 분석은 어떤 이론적 전제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일단 듣고 싶고요. 러시아의 푸틴이 작년 2년 전이 되겠네요. 2016년 30일 10차 상테스부르크 국제법률법에서 공개된 영상 인사말에서 사실 현재 국제관계는 다국체제로 만들어져가고 있으며 이는 되돌릴 수 없는 과정이다. 이는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본질적으로 객관적인 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 발전되는 사례가 있지만 그리스가의 선언 사우디, 중국과의 교역에 집중한 프랑스, 또 호주 관계, 비일비재하죠. 심지어는 어떤 측면에서는 일본과 북한의 관계. 이럴 때 미국의 일반적 패턴은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실은 풀체인 자체로. 이미 다각화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유지가 되고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미국의 동맹들도 하위 동맹들도 미국의 일방적 의지에 대한 예술적 체다보다는 무의식으로 표현하는 균형자 외교를 내세우고 있는 듯합니다. 인도, 필리핀도 이 점에서는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은 마치 개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것처럼 보일 정도이기 때문에 하위 동맹의 위기적 질서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와 달리 유독 한국만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즉, 북의 군사위협, 핵무기한 공포감을 통치에 활용하려는 전투적 수법으로만 지칭하기엔 과할 정도로 취임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나서서 우크라이나까지 가서 전쟁에 대한 부지선을 하면서 그럴 정도로 어쨌든 세계 분쟁을 한반도의 분쟁으로 연결시키는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드는 의문은 현 우익 정권의 이런 외교 군사적 조치의 근본적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위원장님께 꼭 하나의 질문을 좀 드리고요. 최근 이제 남한정부와 대립적 관계를 상실시키는 북한 정권의 의도와 목적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을 상수로 두고 바이든이 한반도 정치에는 공세이자 바이든 이후를 대비하는 통일봉남의 일환으로 생각됩니다. 어차피 이제 주요 교섭 대상이
미국이기 때문에 남한은 두 번째 구체적 중요성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문에 해오던 동일한 양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점은 이거는 제가 볼 때 국제 정세로부터 초래된 것으로 봅니다. 러브 전쟁, 중동 문제, 미주 패권 경쟁 등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봉쇄와 군사력 압박의 배출구를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벤츠가 맨날 10억짜리 벤츠가 그 금수 조치 속에서 어디서 가느냐 이런 기사들이 뜨는데요. 이렇듯이 경제라든지 기술적 측면에서 약간의 북한이 봉쇄되는 거를 한쪽편으로 뚫을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좀 생겨 있다는 거. 따라서 이러한 국제정세 유리한 측면과 적대적 대립을 높여서 맞장구를 쳐준 이 현재 우익 정권, 윤석열 정권의 존재는 조선으로 하여금 이때까지 북한이 하나 조선을 배웠는데 이 이유는 감상성 민족주의를 폐지하고 대한민국을 대적국가로 규정하며 도발 수위를 최고로 높여갈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정세적 요인과 전쟁 위기한 구조가 대중한테, 현재 대중한테 미치는 공포감을 고려할 때 올라갔어요. 대북 적대적 정책을 철회하라, 한미 상급동맹 해체하라는 요구는 혁명주의자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유용함에 적절한 정치적 슬로건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정치적 위기, 외교적 위기 상황을 다수 대중의 실질적 지배의 관철이라는 권력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판단에 따른다면 때로는 주변국 정당과의 관계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달리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북한이 사회주의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크게 이 문제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즉 사회주의일지라도 그리고 또 남한의 내가 사회주의자이자 혁명주의자일지라도 그 둘 사이에서는 하나의 내국적 혁명을 두고 즉 내국적 사회적 이 혁명을 두고서 다른 판단과 정치적 판단과 정치적인 어떤 입장 자체는 다를 수 있다. 이거는 누누이 소련과 중국, 또 중국과 베트남, 이런 사회주의 국가 간에 있어서의 정책적 노선들, 심지어 저기도 있죠. 요거와 소련. 각기 다른 입장들을 대진하면서 대립적 문제들이 가졌던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협력적 사회주의자들이 자국내 전쟁을 막기 위한 어떤 가능한 조치들을 할 것, 정치적 경제적 위기상은 현재 자본가의 계급제를 물리도록 활용가를 주장했던 선은 굉장히 유명하죠. 이 선을 다시금 좀 되새겨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의 입장에 대해서 김정민 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자학과의 현황과 전망인데 사실 이 주제 자체는 굉장히 오랜 연구를 거쳐서 나온 거기도 하고 특히 넓기 때문에 한눈에 파악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계속 원영수 분들께서 주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참여를 하다 보니까 대략적인 흐름들은 이제는 조금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의문을 느끼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신 원영수 분들부터 도움을 좀 얻고자 하는 다른 점이 아니라 마오이즘을 표방했고 한국에서도 방문했고 언제 어떤가 저희 쪽에 와서 한번 토론회도 같이 했던 영국 공산당이죠. 마오이즘을 표방했고 최근에는 이제 스탈린주의 정당을 표방하며 반제 플랫폼에 참가하는 영국 공산당은 그 급진선과는 달리 실제로 선거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그 구성원 중에 영국 노동당에서 실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좌파의 경험 속에서 볼 때 가장 급진적인 정파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이러한 경험에 근거해 볼 때 한국에서 진보 정당을 우회주의 정당으로 지칭하는데 의회의 활용과 이 우회주의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국제 좌파의 어떤 경험들 속에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께서 자세히 이제 결제를 해주셨는데 제일 흥미로운 거는 역시 김정호 동지의 실력을 면면히 잘 보여준 발전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참, 이름은 또 다른 사람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왜냐하면 이게 첫 번째는 현재 있어서의 정치 세력에 대한 평가, 그리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하는 방안,
이 모든 것들이 순차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그 일반적인 어떤 경로상의 방법과 어디에서 출발할 것인가 이런 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또 부분적 세칙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땅히 말해서 비정규직 문제를 가장 중요한 정책 의제이자 또 한 가지는 어디서, 조직적 출발을 어디서 해야 될 것인가에 출발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정규직 문제라는 거는 개별적으로 보게 되면 노동자 계급 내에 있어서의 분절적 구조, 계층적 구조가 심화되었다는 한 가지 표현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 이게 이제 왜곡된 이데올로기적인 공세한 일환일지 모르지만 노동비중 내지 그 다음에 봉급, 지적은 또 다른 말을 하기를 봉급 부르주아라고 얘기도 하는 그런 측면을 얘기하죠. 따라서 이들 모두가 이 중산층 운동에 있어서의 그 편향적으로 흘러가는 경향들, 이건 개별적인 것들이 아니라 집단적인 것들이죠. 이거는 거꾸로 이 한국의 경제적 발전 단계 자체가 어떠한 형태든 제국주의의 물적 토대, 그에 따른 사회적 계급에 있을 분화 정도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한 가지 여기서 드리고자 합니다.